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줄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읽고 오셨는지 상당히 답변에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창조적 인재에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기업이 새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달라,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말씀 드셨는데요. 당연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미 정부가 특정 산업이 21세기 앞으로 10년에 우리의 소위 캐시카우다, 이런 걸 제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과거부터 매년 그걸 해왔거든요. 그거를 지난 정부에서는 별로 안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걸 가야 된다는 말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정도 수준의 기획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산업의 비전을 끌고 가는 것은 이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기업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도 없고, 소위 말하는 일종의 그 엑스퍼티즈의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 양성 단계에서부터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이 다수가 산업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시장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데 지금 정책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설명드린 내용도 잠깐 있었는데, 그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방안 안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소위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이러한 비전에 관한 리소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아예 상설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다는 것은 새 정부 출범할 때 이미 계속 문제를 제기되는 겁니다. 1,300개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수요자의 기업은 모른다. 대통령께서도 수요자가 모르는 정책은 없는 거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 그러니까 정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DB를 만들어서 한 군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으로는 중첩되는 정책의 정리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실화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픕니다만 범부처 협력체제 구축, 산업부는 이번에 과거 정통부에서 넘어왔던 기능들이 상당 부분 미래부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범할 때는 두 부처가 무지 싸울 거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스태프들 입장에서 상당히 애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지금 미래부가 사실 새 정부에 국정과제에 키를 주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합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아직 미래부가 많이 이제 막 걸음을 뗐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도와주자라는 정부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요자 관점에서도 여러 부처를 상대해서 1억을 받는데 그 중에 몇 천만 원은 어디 몇 천만 원이 한다. 이건 정말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R&D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싱글 윈도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 가면 그 기관이 다 해주자. 특히 이제 그게 처음으로 나온 분야가 융합에서 융합 인증이 가장 큰 장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융합 제품의 경우 인증이 여러 개가 걸립니다. 근데 그걸 다 인증을 받고 다니다 보면 시장 출시 시 놓쳐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싱글윈도우를 갖고 가자라는 논의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말씀 저희 공감하고요. 다만 중앙정부와 동시에 지방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그 하드웨어 건물 짓기를 추진하는 형태의 그 지방 지원 사업 운영 방법을 바꿔준다면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가급적 지방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과도기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정치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율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 2에 제고한다는 말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1년도에 일본에 상공항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지진 났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목도했던 거는 일본 같은 나라도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소위 허용 노출치라는 게 있습니다. 원전 방사능의 허용 노출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만큼 노출하면 사망 확률이 100만 분의 1이 늘어나는 게 허용 노출치랍니다. 그 100만 분의 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동차 사고로 혹은 암으로 죽는 확률로 비교한다면 아마 비교도 못할 정도의 수치인데 국민들이 모르니까 원전은 위험합니다. 방사능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과잉 반응할 경우는
오히려 더 다른 큰 위험에 대해서 둔감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즉 정책이나 사회적 판단의 균형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원자력의 도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위험까지 포함해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답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석현 박사님 말씀도 저희 대부분의 말씀이 저희한테 공감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 행복이 시대에 부합한 정책 과제인데 산업부가 국민 행복을 앞세우다가 혹시 성장을 놓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조선산업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국가가치 원천을 만든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거 하나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행복이라고 표현 될까요?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행복이냐? 아니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거기를 좀 넘어서 가지고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과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이 불균형할 때는 특정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후퇴시키면서 거꾸로 대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 동반 성장이나 산업계 생태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모험은 저희한테 필요합니다. 만약 기업의 이익이 정부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이 안 된다면 그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은 국민 행복과 경제 성장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기업들이 조금 아프게 느끼시더라도 소위 사회적 역할, 소위 말하는 그 노블리스 어블리제를 하는 기업들, 특히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CSB와 같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에 대해서 국제정치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는 말씀 저희들이 좀 100% 공감하고요. 산업부 혼자서 통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외교부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려사항을 내고 있고 기재부도 종합조정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의 이해가 과거보다 반영은 되겠으나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시일가스가 에너지 정책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에너지 정책의 판도만이 아니라 산업 정책의 판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일가스로 인해서 벌써 벌어진 현상이 미국이 한국보다 제철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학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방식의 가스 원료를 이용한 석유화학이 우리가 가진 화학보다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이미 많이 상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수년 안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산업정책도 굉장히 얼렁뚱해서 이러한 에너지 정책 분야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조목조목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 플로아에서의 그 토론 순서입니다. 20분 정도 시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주제 발표 한 분, 토론자 두 분이시지만 뭐 세 분을 지정해서 답변을 요구하셔도 좋고요. 본인의 판단을 성함하고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핵심만 1분 정도 해주시죠. 예, 저는 중소기업에서 왔는데요. 오늘 설명 잘 들었는데 특히 누구신가요? 신석진입니다. 예, 김상돈 원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것 중에 4번, 5번 사실 중소기업이 되게 가려운 부분이었었는데 그거 해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그 질문은 뭐냐면 저는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다가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예전에 근무하던 저희도 모여가지고 술을 한잔 했는데 여의도 증권업계에서 금기처럼 되는 게 뭐냐면 매년 증시가 어느 선에서 코스피 지수가 제일 하방은 얼마고 상방은 얼마다 해서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하방은 잘 안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하방이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왠지 정부에서 사인을 좀 잘못 내시는 게 아닌가, 시그널을 잘못 보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지금 박원 작가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은데 우리나라만 0.3% 뭐 올려가지고 2.7%로 뭐 경제 성장률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듣다가 생각이 나서 하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들이 이 원자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수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각은 잘못되신 것 같고요. 이 원자력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일본처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게 정부가 보면은 너무나 매뉴얼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일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지 수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닌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주시죠. 네, 저 전기연구원의 근무하는 김현주입니다. 아까 김상성 원장님께서 기계연구원, 표준연구원을 언급하시고 전기연구원은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전기연구원도 전체를 활발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풀뿌리 산업 중소기업 육성하고 두 번째는 요소 투입 경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기연구원에 그 안산동에서 근무합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면은 시와 공단, 무슨 관할공단, 안산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그 한양대 옆에 안산동안에 근무하는데 저희는 근무 환경이 스테피만큼 좋습니다. 네? 따라서 할까요? 근데 제가 대구도에 놀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 폐차장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나. 예를 들어서 디지털 여기 구로단지라든가 디지털 저기 상암 이쪽에는 근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IT 산업을 하는 데서는. 근데 풀뿌리 산업에서는 아주 그냥 너무 지나가기조차 힘든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다들 중소기업 풀뿌리 산업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뿌리 산업에 대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인재들이 안 가는 이유가 여기 구로라든가 상암에는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시화라든가 관원 이런 진짜 풀뿌리 산업 공단에는 안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노축구로 일본에서 하는 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0개의 그런 풀뿌리, 우리나라의 풀뿌리 산업 육성하고 도쿄 근방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00개 남았다고 그러대요, 기업이. 근데 저희가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이버 라이프의 소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자를 소자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되나요?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소자를 저희가 중소기업에다가 발주를 내려고 하니까 만들어줄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테라에 거치발로 소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일본에 거기 모노축구로 그 단지에 가서 발주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술력이 그쪽으로도 가고 우리 경비도 많이 들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 국내에서 못 만드느냐 했더니 우리 R&D 출연정부의 R&D 자금이 작지 않습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좀 부족한데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좀 R&D에서 모델을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좀 해주는 정책이 있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좀 중소기업의 풀뿌리 산업의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0원이다 만드는데 그러면은 우리 정부 예산이 출연연구소에 1,000원뿐이 없는데 실제로 3,000원 들어가거든요. 중소기업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특수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제품이라면 그런 것이 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소 투입 경제인데, 미래에 부에서는 지금 요소 투입이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뭐 창의성에 의존하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정책관님은 다시 자본과 노동 투입을 좀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밸런스를 이루는지 밸런스를 이루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업혁신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요소 투입 간의 균형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또 한 분 있으셨죠? 예. 전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 강사입니다. 박원주 국장님께서 오늘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과천해가지고 도저히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거는 아까 이제 발표 내용 중에서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말 100%다 동감하는 얘기인데 말씀드리는데 하나 이제 중견기업 육성권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새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는 중견기업이 한 1,4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새 정부 집권 동안에 4,000개, 5,000개를 지금 육성을 하겠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불 이상 수출 기업을 지금 114개인데 400개로 육성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중국 경기, 미국 경기 조금 풀린다 그러면 중국 경기, 유럽 경기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는 것보다 정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요즘은 첫 번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중견기업 정책국이 지경부에서 5월달에 만들어진 다음에 8월달에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까 시즌 챔피언 월드클래스 300기업 만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시행을 하면서 지금 한 100개 정도 기업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여쭈고자 하는 거는 이게 그것들이 중견기업 정책국이 지금 중기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기청은 사실은 싱탱크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 메이킹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아시다시피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경부 선정부보다. 첫 번째 질문은 국 자체를 넘겨줬는데 과연 정부 차원에서 산자부하고 중기청하고 어떤 역학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질문사항 첫 번째고요. 저희가 이번에 중기청에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 제안을. 그래서 중견기업 지역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좀 제안을 해가지고 기재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수도권의 중견기업 1,400개 중에서 1,000개가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거의 80%를 수도권 중견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 기준도 지금 정부에서는 대부분 400억에서 한 7천억까지 이제 기업들을 선정하는데 일정한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이런 거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선정부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금융, 세제,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확충을 하는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만들겠다는 그 정책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요지는 그렇게 자생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5,000개 중견기업 1억 불 기업이 400개 정도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월드클래스 300개 신청할 자격까지 올라볼 수 있는 그 밑에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구축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기업들이 월드클래스 300 수준의 기업들로 오히려 만들어주는 것들이 시급한 정책이 아닌가. 이미 자생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또 통합 지원을 다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그런 방식에 대해서 중견기업 정책국이 중기청을 갔기 때문에
산자부 쪽에서 손을 띄는 건지 이제 그 부분 아까 이제 역학관계 여쭤봤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아주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답변하시기도 좀 버겁죠.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자, 세 분의 질문을 일단 묶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김상근 원장님이나 김석훈 작사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석진 선생님이 아까 저기 그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따가운 좀 해주시는데 저기 첫 번째 그 이번에 2.7% GDP 성장률 낸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저기 정부 대표로 여기 온 건 아닙니다. 산업부에서고요. 그래서 2.7%가 형성된 배경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고 아까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정확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낙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만들 무렵에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중국 리스크가 엔저보다도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혹은 낙관도 비관도 안 할 테지만 저기 정부 전체가 이 성장률이 좀 올라왔다 해서 꼭 저기 우리가 긍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리스크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애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원전에 대해서 수치만 우려하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측면만 말씀드린 겁니다. 수치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당연히 원전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부로서 이번에 그 원전 비리라든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됐던 거고, 초기 단계에 아마도 우리 원전 부품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던 것들이 그게 개선을 이어지지 못하고 비리로 전제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변명할 생각이 없고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연구원 김용주 박사님께서 이제 풀뿌리 중소기업들 이렇게 하시면서 지방의 근무 여건이 너무 나쁜데 근무 환경 개선을 노력해달라는 말씀 하시는데요. 이거 저희가 아까 그 3.0 산업에서 3.0 사업을 한다는 건 공장 내의 근무 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부에서 QWL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Quality of Working Life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장은 생활입지로 또 떼가지고 원격제 나누고서 우선 일만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쪽에 발전을 도모한다는 시절이 였던 것 같은데 거꾸로 보다 보니까 공장 입지 근처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성을 해서 한 것은 일단은 기존의 입지를 다시 고쳐가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일하면서 배우면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예산 제약 때문에 좀 그렇게 빨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와 협력을 해서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산업부 정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공장을 새로 소지시키더라도 가급적 생활기반이 마련된 쪽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옛날처럼 굴뚝도 아닌데 가급적 우리 디지털 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 공장처럼 공장에 근로하는 분들이 충분히 생활하고 자기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소 투입 경제에서 자본, 노동 투입 경제를 노동 투입이랑 다시 산업부가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도 요소 투입 경제의 한계를 아까 써놓은 게 그거였고요. 자본, 노동 투입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그래도 노동과 자본이 근간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야 일을 하죠. 그래야지 부가가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단기적인 시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지역적인 있으면 주로 못 가는 데가 너무 많아서 공장도 있고 일을 할 의욕이 있는 그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없어 노동자도 많거든요. 이런 데에서 그 사회적 마찰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특히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투자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교육대 강성철 교수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중견기업 국을 만드는 당시에 그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국장이라서 부끄러운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방향 안에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 중견기업을 늘리는 것은 결코 그 중견기업들을 봐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 규모의 대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산업의 베이스가 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허리가 없으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의 유명한 히든 챔피언 기업이 한국에 옵니다. 그 기업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부품이 우리로 치면 1차 전략업체인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 2, 3차 전략업체부터 물건을 사거든요. 근데 그 기업은 더 비싼 값에 우리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보다. 왜 그러냐면